1942년 3월 호주 오지포트 모르즈비 근처에 임시로 건설된 비행장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윌리엄 벤 소령이라는 젊은 미국인 장교가 칠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칠판에는 물리학 교실에 더 어울릴 법한 기하학적 도표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열대지방의 더위는 주름진 금속 지붕을 내리눌렀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항공기 엔진 소리가 습한 공기를 가로질러 울렸습니다. 벤 소령은 당시 육군 항공대의 모든 교리를 위반하는 것을 제안하려 했습니다. 그것은 고위 지휘관들이 명시적으로 금지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군사 재판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폭격기 조종사들에게 물 위로 돌을 던지듯이 비행하는 법을 가르칠 예정이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현행 명령에 따라 기술적으로 불법이었습니다. 고고도 정밀 폭격은 훈련 교범에 새겨진 교리였으며 종교적 율법처럼 엄격하게 시행되었습니다. 폭격기 승무원들은 고고도에서 목표물에 접근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들은 안전한 거리에서 무기를 투하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공학의 경이로운 기술이자 운반하는 항공기보다 더 비쌌던 노르덴 폭격 조종기에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벤 소령은 산호해에서 온 보고서들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미국 폭격기들이 일본 선박을 공격하여 실망스럽거나 재앙적인 결과를 낳았던 절박한 교전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고고도에서 투하된 폭탄들은 움직이는 선박의 물 외에는 아무것도 마치지 못했습니다. 해군은 도움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수송선 체계는 연합군의 보급선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벤 소령은 전쟁 전의 궤적과 물리학을 군사 규정보다 더 잘 이해했던 토목 기술자였습니다. 그는 모든 규칙을 깨는 해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벤 소령이 제안한 것은 기만적으로 간단했습니다. 도시대 높이에서 목표물을 향해 일직선으로 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종사들이 적군 선원들의 얼굴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낮게 날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근접 사격거리에서 폭탄을 투하하고 물리학이 노르덴 폭격 조종기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폭탄은 아이가 호수에 던진 돌처럼 물 위를 튀어 올랐습니다. 선박의 선체 수선이나 수선 아래를 강타한 후 폭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조잡했습니다. 그것은 위험했습니다. 고도 최저 한계, 접근 절차, 그리고 상식까지 위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스키 폭격의 이야기는 전술적 혁신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의 군사 적응의 근본적인 특징을 나타냅니다. 교리가 현실에 실패했을 때 개별 엔지니어와 하급 장교들이 교리에 의문을 제기하려는 의지였습니다. 추축국은 종종 먼 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혁신이 가능했던 경직된 위계 질서를 강요했습니다. 반면 미군은 칠판 하나로 해군 전쟁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소령이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이것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적인 특징이었습니다. 스키 폭격이 왜 등장했는지 이해하려면 1942년 초 태평양에서 연합군이 직면했던 전략적 위기를 이해해야 합니다. 일본군은 동남아시아를 놀라운 속도로 휩쓸었습니다. 자원이 풍부한 영토를 점령하고 강력한 해군력으로 보호되는 보급선을 구축했습니다. 미군 지휘관들은 수학적 악몽에 직면했습니다. 일본 선박들은 전쟁 물자, 증원군, 보급품을 광활한 해양 거리에 걸쳐 수송했습니다. 그러나 미 공군은 이를 꾸준히 타격할 수 없었습니다. 선박에 대한 전통적인 고고도 폭격은 명중률이 5% 미만에 불과했습니다. 물리학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20노트로 움직이는 선박은 폭탄이 임한 피트 상공에서 떨어지는 몇 초 동안 상당한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바람의 흐름, 약간의 오계산, 최고의 폭격 조종기의 한계까지 모든 것이 결합하여 무기가 무해하게 바다에 떨어지게 했습니다. 회피 기동을 사용하는 군함에 대해서는 문제가 기하급수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일본 구축함 함장들은 폭격기 편대를 주시하고 투하 지점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예측 폭격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급회전을 실행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미군 폭격기 승무원들은 단 한 번의 명중도 없이
모든 폭탄을 소모한 채 임무에서 돌아왔습니다. 투하된 폭탄의 톤수 대비 파괴된 선박의 톤수는 어떤 물류 시스템도 감당할 수 없는 교환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무언가 바뀌어야 했지만 군사 관료주의에서 교리를 변경하려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권한 부여, 위원회 검토, 그리고 전투 현실과 동떨어진 장교들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벤소령은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일본 수송선단이 무사히 항해하는 것을 지켜보던 비행대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킵 폭격의 수학적 우아함은 필연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만약 고고도 폭격이 목표물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 없다면 고도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복잡한 계산으로 폭탄이 도착할 때 선박이 어디에 있을지 예측할 수 없다면 목표물까지 도달 시간을 1초 미만으로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정교한 폭격 조중이가 실패했다면 수세기 동안 효과가 있었던 더 간단한 물리학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해군 포병들이 포탄을 물 위로 튀겨 선박의 장갑 벨트 아래를 타격할 수 있게 했던 것과 같은 원리였습니다. 이 기술 자체는 불가능해 보이는 정밀도를 요구했습니다. 조종사들은 정확히 올바른 고도에서 접근해야 했습니다. 조건에 따라 250피트에서 돛질대 높이 사이였습니다. 너무 높으면 폭탄이 튀지 않았습니다. 너무 낮으면 폭격기가 자신의 폭발 반경 안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속도는 특정 매개 변수 내에 들어와야 했습니다. 너무 느리면 항공기는 대공포 사격의 쉬운 표적이 되었습니다. 너무 빠르면 폭탄이 물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투하 거리는 찰나의 타이밍을 요구했습니다. 폭탄은 선체에 부딪히기 전에 2번이나 3번 튀어오를 충분한 거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일찍 투하하면 목표물이 기동할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조종사들은 접근 각도를 계산해야 했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고려하고 목표물의 움직임을 보정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항공기를 근접 사격거리에서 파괴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무기로 가득 찬 선박을 향해 일직선으로 비행하면서 실행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1942년 4월 포트 모르즈비 근처 해상에서 실시되었습니다. 벤소령과 그의 승무원들은 목표물 뗏목을 상대로 연습했습니다. 그들은 일관되게 효과적인 매개 변수를 찾을 때까지 고도와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폭탄은 지연 신관이 달린 표준 100파운드 범용 탄약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예상대로 잔잔한 물 위를 튀어 올랐습니다. 물리학은 정확했습니다. 문제는 승무원들이 전투 상황에서 이 기술을 실행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그리고 고정된 목표물이 아닌 실제 선박에 대해 이 기술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증명될지 여부였습니다. 그 해답은 1942년 6월 26일 6인이 살라마와 근처에서 일본 선박을 공격하는 동안 나왔습니다. 63번째 폭격 비행대대 소속의 8대의 B-17 플라잉 포트리스가 물결 높이로 수송선단에 접근했습니다. 일본군은 고고도 공격을 예상하여 대공포를 고각사격에 대비하여 배치했습니다. 폭격기들은 너무 낮게 날아와서 수송선단의 중포들이 그들을 공격하기에 충분히 낮게 조준될 수 없었습니다. 가벼운 자동 무기가 발사되었고 예광탄은 공중의 기하학적 패턴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접근 속도가 빨라 사수들에게는 추적하고 발사할 몇 초밖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B-17들은 근접 사격 거리에서 무기를 투하했습니다. 승무원들이 안전한 거리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일본 선원들의 얼굴에 충격의 표정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폭탄들은 튀어 올랐습니다. 물리학은 벤소령의 계산대로 정확하게 작동했습니다. 고고도에서 투하되었을 때 바다에 무해하게 떨어졌을 무기들이 완벽한 기술로 던져진 납작한 돌처럼 물 위를 튀어 올랐습니다. 그것들은 수선에서 선체에 부딪혔습니다. 얇은 철판을 뚫고 선박 내부에 폭발했습니다. 폭발력은 외부로 분산되지 않고 선체 내부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격벽과 기계를 파괴했습니다. 한 수송선은 불길에 휩싸여 선미부터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선박은 침수가 손상 통제 노력을 압도하면서 좌현으로 심하게 기울어졌습니다. 폭격기들은 경미한 손상만을 입고 탈출했습니다. 명중률은
60%를 초과했습니다. 이것은 고고도 공격의 역사적 평균보다 12배 이상 높은 수치였습니다. 그 결과는 적어도 공격을 자살 행위로 치부했던 지휘관들을 경악시켰습니다. 벤소령의 불법적인 기술은 단순히 효과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술적 방정식을 혁신했습니다. 갑자기 일본 선박들은 회피 기동이나 전통적인 대공포 배치로는 막을 수 없는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이 기술은 태평양 폭격기 비행 대대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1942년 8월경 스킵 폭격은 준공식적인 교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급 장교들이 이미 현장에서 채택한 이 방법이 훈련 교범에 공식적으로 통합되는 데는 1년이 더 걸렸습니다. 스킵 폭격이 주로 태평양 작전에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전술 혁신에 대한 독일의 관점은 고찰할 가치가 있습니다. 연합군의 대선박 공격 기술에 대한 첩보 보고서를 읽은 독일 해군 장교들은 전략 계획을 뒤흔드는 패턴을 인식했습니다. 미군은 상황이 적응을 요구할 때 교리를 포기하려는 일관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추축국의 군사 문화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추축국에서는 정립된 절차에서 벗어나려면 광범위한 정당화와 고위 당국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다양한 전선에서 나온 독일의 전후 보고서는 이러한 미국의 특성을 반복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하급 장교들이 먼 관료주의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전술적 혁신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일본 해군 지휘관들은 스킵 폭격을 직접적으로 맞닥뜨렸고 그들의 반응을 작전 보고서에 기록했습니다. 이 보고서들은 나중에 연합군 정보기관에 의해 입수되었습니다. 초기 평가는 이 기술을 부적절한 훈련을 받은 열등한 세력의 절박한 즉흥적인 행동으로 일축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재앙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943년 중반경 일본 수송선단 지휘관들은 스킵 폭격을 선박 운용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인식했습니다. 대공포 진지는 저각 사격을 가능하게 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수송선단 대형은 적어도 접근에 대한 방어 화력을 극대화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선박들은 도시대 높이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경량 자동 무기를 탑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적응은 미국 혁신이 전술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음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스킵 폭격의 기술적 진화는 1943년과 1944년 내내 가속화되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다양한 종류의 무기를 실험했습니다. 표준 파괴 폭탄도 잘 작동했지만 철갑 폭탄은 훨씬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들의 강화된 외피는 물에 부딪힐 때 온전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폭발하기 전에 선박 선체를 관통했습니다. 지연신과는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폭탄이 폭발하기 전에 선박 내부 깊숙이 침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최적의 지연 시간은 3에서 5초로 밝혀졌습니다. 무기가 필수 기계 공간에 도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손상 통제 승무원이 폭탄을 바다로 버릴 수 있을 정도로 길지는 않았습니다. 항공기 개조는 스킵 폭격의 효과를 향상시켰습니다. B-25 미첼 중형 폭격기는 이 기술에 특히 적합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중폭격기에 비해 낮은 고도 한계는 오히려 장점이 되었습니다. 조종사들이 공격 고도에 도달하기 위해 덜 극적인 강화를 요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태평양 비행대대들은 B-25의 하부 포탑 기관총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은 적어도 접근 시 어차피 쓸모가 없었습니다. 대신 추가적인 전방 사격 무기를 설치했습니다. 일부 항공기는 기수에 8정 이상의 59경 기관총을 탑재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최종 접근 동안 대공포 사격을 제압했습니다. 이렇게 개조된 기총소사, 변형 기종들은 순수한 미국의 실용주의를 나타냈습니다. 만약 교리가 폭격기가 지상 목표물과의 직접적인 총격전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면 그 교리는 무시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총격이 폭격 효과를 향상시킨다면 말입니다. 1943년 3월 비스마르크 해전투는 작전 규모의 스킵 폭격을 선보였습니다. 뉴기니로 증원군을 수송하던 일본 함대는 최우선 전략 목표였습니다.
연합군 공군은 모든 가용 폭격기를 집결시켰습니다. 여기에는 B-17, B-25, 호주 보포터, 그리고 다양한 다른 항공기가 포함되었습니다. 공격 계획은 스킵 폭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폭격기들은 파도 높이에서 조율된 파도처럼 접근했습니다. 이는 압도적인 수로 방어 사격을 제압했습니다. 또한 근거리 폭탄 투하로 명중률을 극대화했습니다. 실행은 계획과 일치했습니다. 3월 3일 연합군 항공기는 낮 시간 내내 함대를 공격했습니다. 폭탄은 비스마르크 해 수면 위를 스쳐 지나가며 수송선과 구축함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함대 주변의 바다는 근거리 폭발과 폭음으로 휘저어졌습니다. 선박들은 불에 타 기울어지다가 침몰했습니다. 일본 전투기 어무는 목표물과 섞인 적어도 폭격기에 대해 비효율적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대공포 사격은 거셌지만 폭격기들이 폭탄 투하 지점에 도달하는 것을 막을 만큼 동시에 충분한 목표물에 교전할 수 없었습니다. 전투가 끝날 무렵 함대는 사실상 전멸했습니다. 12척의 일본 함선이 해저에 가라앉았습니다. 뉴기니 주둔군을 증원할 수 있었던 수천 명의 병력은 비스마르크 해에서 익사했습니다. 혹은 적대적인 해안선으로 밀려왔습니다. 미국군은 교전 중 4대의 항공기를 잃었습니다. 이는 스킵 폭격 전술을 입증하는 경이롭게 유리한 교환 비율이었습니다. 더욱 중요하게는 이 전투는 해당 전술이 편대급 공습에서 수십 대의 폭격기가 참여하는 주요 작전에 효과적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스킵 폭격은 일선 장교의 불법적인 즉흥 전술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전술 체계로 발전했습니다. 스킵 폭격 개발을 관통하는 상징적인 요소는 지연 신관이었습니다. 이것은 뚜렷한 미국식 문제 해결 철학을 나타내는 기계 장치였습니다. 그 신관은 중복성과 신뢰성 공학을 구현했습니다. 여러 개의 독립적인 시스템이 폭발을 보장했습니다. 기계식 타이머, 화학적 지연 장치, 그리고 보조 충격 트리거가 그것입니다. 하나의 시스템이 실패하더라도 다른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공학적 접근 방식은 단순성과 최소한의 허용 가능한 신뢰성을 강조한 추축국의 설계 철학과 대조적이었습니다. 미국 신관은 기본 기능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고 더 무거웠으며 더 많은 부품을 포함했습니다. 또한 더 넓은 작동 범위에서 일관되게 작동했습니다. 지연신관은 군수품 신뢰성보다 더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장비가 전투에 투입될 때 의도한 대로 작동하도록 자원을 투자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상징했습니다. 스킵 폭격은 신뢰할 수 있는 신관을 요구했습니다. 수면 충돌 시 폭발하는 폭탄은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선체 관통 후 폭발하지 않는 폭탄 역시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신관은 수면 충돌에도 선체 관통에도 전투 상황의 혼란 속에서도 작동해야만 했습니다. 미국 산업은 이러한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신관을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두 대양을 가로지르는 작전을 지원하기에 충분한 양을 제공했습니다. 일본 정보 보고서는 미국 군수품의 신뢰성에 대한 마지못한 존경심을 기록했습니다. 노획된 문서에 따르면 일본군은 불발된 미국 폭탄을 자주 접했습니다. 불발탄은 모든 국가의 탄약에서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평가자들은 미국 불발률이 자국보다 일관되게 낮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사소해 보이는 기술적 우위는 수천 번의 출격에 걸쳐 증폭되었습니다. 이는 더 높은 비율의 미국 군수품이 의도한 효과를 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스킵 폭격과 같은 작전에서 각 폭탄은 승무원과 항공기의 위험을 의미했습니다. 신뢰성은 곧 전략적 효과로 직결되었습니다. 공학적 진화는 계속되었습니다. 1944년 무렵 스킵 폭격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특수 대함 군수품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무기들은 강화된 탄체, 안정적인 스킵을 위한 최적화된 무게 분포, 그리고 독특한 폭발 요구 사항에 맞춰 조정된 정교한 신관을 특징으로 했습니다. 정점은 M-65 로켓 추진 폭탄이었습니다. 이것은 수면 충돌 후 점화되는 작은 로켓 모터를 통합했습니다. 이는 수면을 가로지르는 도약 중의 무기를 가속화했습니다. 이러한 혁신은 유효 사거리를 늘리고
장갑 목표물에 대한 관통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스킵 폭격이 즉흥적인 전술에서 전용 무기 개발이 지원하는 체계적인 전술로 완전히 변모했음을 나타냈습니다. 전략적 영향은 개별 선박 침몰을 넘어섰습니다. 일본 물류 계획자들은 스킵 폭격에 직접적으로 기인하는 수송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했던 호송선 경로는 죽음의 덫이 되었습니다. 어떤 선박이든 효과적인 방어에는 너무 빠르게 접근하는 적어도 폭격기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일본 상선 손실은 1943년과 1944년 내내 가속화되었습니다. 개별 공격에서 살아남은 선박들은 종종 광범위한 수리가 필요한 손상을 입고 항구로 절뚝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이는 수개월 동안 그들을 운항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누적된 효과는 일본의 능력을 질식시켰습니다. 점령지에서 본토로 자원을 이동시키고 위협받는 주둔군을 강화하며 전방 기지에 보급하는 능력을 말입니다. 통계 분석은 해당 전술의 효과를 보여줍니다. 1941년과 1942년 초 일본 선박에 대한 미국 폭격기 공격은 평균 5% 미만의 명중률을 기록했습니다. 1942년 말 스킵 폭격이 널리 퍼진 후에는 해당 전술을 제대로 실행하는 훈련된 승무원의 명중률이 40%를 넘어섰습니다. 1944년 무렵 일부 전개 편대는 호송선 목표물에 대해 70%에 육박하는 명중률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작전 효율성에서 10배 이상의 향상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첨단 기술이나 대규모 자원 투자로 달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전술을 의심하려 했던 일선 장교들의 전술적 혁신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스킵 폭격의 인명피해는 미화 없이 인정받아야 합니다. 집중된 대공포 사격속을 마스트 높이로 비행하는 것은 폭격기 승무원들을 잔혹할 정도로 효율적으로 죽였습니다. 접근 중 손상을 입은 항공기는 종종 승무원이 탈출할 고도가 부족했습니다. 태평양의 따뜻한 물과 구조대와의 거리는 비상 착수가 대개 치명적임을 의미했습니다. 스킵 폭격 승무원들은 고고도 폭격 임무보다 훨씬 높은 사상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이 전술이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또한 비효율적인 고고도 공격은 전략적 목표 달성 없이 전쟁을 연장시키는 낭비된 노력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정보 채널을 통해 태평양 작전을 모니터링하던 독일 관찰자들은 스킵 폭격의 발전을 전문적인 관심과 전략적 우려를 가지고 주목했습니다. 이 전술은 미국의 군사 문화가 주도성과 적응력을 강조한다는 독일의 우려를 입증했습니다. 독일 공군 보고서는 경직된 전술 교리가 예측 가능하고 조율된 작전을 만들어내지만 동시에 취약점도 생성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적군이 예상된 패턴에 따라 싸우기를 거부할 때였습니다. 비효율적임이 입증될 때 기존 전술 교리를 포기하려는 미국의 의지는 방어 계획을 복잡하게 만드는 전술적 혼란의 형태를 나타냈습니다. 유럽과 대서양 전역에서 작전하던 독일 해군은 그러한 공격에 거의 직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적어도 폭격에 대한 대응책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태평양에서의 이 전술 성공은 모든 곳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미국 군사 역사가들이 수행한 전후 분석은 스킵 폭격을 성공적인 전술 혁신의 사례 연구로 확인했습니다. 이 전술은 실험실 개발이 아닌 현장의 필요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것은 기존 전술 교리를 위반했으며 초기에는 공식적인 불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전술은 일선 장교들이 관료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했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결국 공식적인 수용을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패턴은 제2차 세계 대전 전반에 걸쳐 반복되었습니다. 미국 군사 문화는 전술 교리로부터의 일탈에 대한 관용을 보였습니다. 일탈이 효과적임이 입증될 때 이는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신속한 적응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스킵 폭격으로 입증된 공학 원리는 전후 무기 개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냉전 중 개발된 대함 미사일은 스킵 폭격의 핵심 통찰력을 통합했습니다. 즉, 방어 반응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도 높이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또한 손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흘수선 또는 그 아래를 타격하는 것입니다. 엑조세와 하푼 같은 현대 대함 미사일은 종말 접근 시 해수면 스침 고도로 하강합니다. 이는 추적하고 교전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들의 유도 시스템은 최대 침수를 유발하는 흘수선 충돌 지점을 목표로 합니다. 이 무기들은 벤 소련기 1942년 칠판에 스케치했던 원리들을 기술적으로 정교하게 구현한 것입니다. 그 유사는 무기 기술을 넘어 확장됩니다. 스킵 폭격은 효과적인 군사 혁신이 종종 멀리 떨어진 계획 부서보다는 전술 문제에 가장 가까운 인력에게서 비롯됨을 보여주었습니다. 현대 군사 전술 교리는 분산된 의사 결정과 지휘관의 의도를 강조합니다. 이는 경직된 중앙 집중식 통제가 주니어 리더들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보다 적응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군사 문화의 개인 주도성에 대한 강조는 때로는 더 계층적인 시스템에 비해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스킵 폭격을 불법적인 즉흥 전술에서 전쟁 승리 전술로 변화시킨 종류의 혁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스킵 폭격의 상징적 울림은 더 넓은 미국식 실용주의를 반영합니다. 이는 고도와 정밀함의 거칠애를 피하고 직접적인 교전을 선호하여 문자 그대로 수면에서 작동하는 전술입니다. 정교한 장비와 확립된 절차가 때로는 실패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민주적인 것입니다. 실용적인 해결책은 종종 권위를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질문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벤이 불법적인 전술을 제안하며 경력을 걸었던 의지는 효과적인 행동이 때로는 규칙 위반을 필요로 한다는 원칙을 구현했습니다. 조직은 예상치 못한 도전에 적응하기 원한다면 생산적인 일탈을 용인해야 합니다. 스킵 폭격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반복적인 상징인 지연신과는 군수품 신뢰성 이상을 나타냈습니다. 그것은 미국 산업 철학을 구현했습니다. 최악의 조건에서도 작동하도록 솔루션을 과도하게 설계했습니다. 우수한 신뢰성을 위해 더 높은 비용을 감수했습니다. 풍부한 자원이 값싸게 만들기보다는 제대로 만들 수 있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신과는 수면 충돌 후에도, 선체 관통 후에도, 열대 기후와 북극의 추위 속에서도 작동했습니다. 격렬한 기동을 하는 항공기에서 투하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미국 엔지니어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작동하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작동했습니다. 또한 미국 산업은 전 세계 작전을 지원하기에 충분한 양을 생산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설계와 풍부한 생산이라는 그 조합은 전쟁 내내 미국의 물질적 우위를 특징지었습니다. 1945년 12월 일본 항복 후 미국 정보 장교들은 연합군 공군력에 맞섰던 경험에 대해 포로로 잡힌 일본 해군 지휘관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여러 장교들은 스킵 폭격을 특별히 언급하며 호송작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전술 혁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지휘관은 스킵 폭격이 전형적인 미국식 문제 해결 방식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즉 직설적이고 실용적이며 섬세하지 않지만 파괴적으로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미국식 정교함의 부족에 대한 비판으로 의도되었을지도 모르는 이 평가는 실제로는 이 전술의 본질적인 특성을 밝혀냈습니다. 스킵 폭격은 직설적이고 실용적이었기 때문에 정확히 성공했습니다. 이는 효과가 없는 정교함을 버리고 효과적인 투박한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스킵 폭격의 이야기는 군사 혁신이 교리 매뉴얼에 주장된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혁신은 연구소나 고위급 기획위원회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물리학을 이해하고 교리가 현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인정한 한 토목 기술자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불법적인 해결책을 제안할 도덕적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종사들은 훈련 매뉴얼에 무엇이 쓰여 있든 결과를 보았을 때 효과적인 전술을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술은 폭격기 편대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현장 적용이 효과적임을 입증한 후에야 공식 교리가 되었습니다.
이 패턴은 군사 역사 전반에 걸쳐 반복됩니다. 이는 전술적 필요성에 의해 추진된 상향식 혁신입니다. 이 혁신은 처음에는 관료주의에 의해 저항받았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성공 후에 결국 채택되었습니다. 스킵 폭격에 담긴 더 큰 진실은 군사 전술을 넘어 확장됩니다. 개인의 주도성을 장려하고 권위에 대한 질문을 용인하는 민주사회가 있습니다. 이 사회는 경직된 위계 질서보다 실용적인 문제 해결을 보상합니다. 이러한 사회는 더욱 통제된 시스템이 따를 수 없는 적응상의 이점을 가집니다. 이러한 이점은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이들은 성공만큼 자주 실패를 낳기도 합니다. 이들은 조직 지도자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탈에 대한 관용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불법적인 즉흥적 방법을 몇 년이 아닌 몇 달 안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리로 바꾸는 빠른 적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윌리엄 벤 소령은 스킵 폭격 개발에 대한 공로로 특별 공로 훈장을 받았습니다. 훈장 추천서는 그의 전술적 혁신과 전투 중 용기를 칭찬했습니다. 훈장 추천서는 그의 기술이 처음에는 불법이었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 기술을 가르치면서 군법 회의를 감수했다는 사실도 빠져 있었습니다. 또한 고위 장교들이 스킵 폭격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최소 고도를 유지하도록 폭격기들에게 명시적으로 명령했다는 내용도 없었습니다. 공식적인 인정은 개인의 주도성과 제도적 저항 사이의 갈등을 지워버렸습니다. 혁신은 올바른 경로를 통해 원활하게 나타난 것처럼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미화된 역사는 중요한 요점을 놓쳤습니다. 효과적인 혁신은 규칙이 문제 해결을 방해할 때 규칙을 기꺼이 어기려는 개인을 자주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지연 신관은 각 폭탄의 케이스 안에 숨겨진 기계식 타이머입니다. 이는 행동과 결과 사이의 멈춤을 나타냈습니다. 위험과 성과 사이, 권위에 대한 질문과 정당화 사이의 멈춤을 의미했습니다. 벤은 1942년 3월에 자신의 경력을 걸고 스킵 폭격을 제안했습니다. 신관은 폭발 전에 관통을 허용하며 폭발을 내초 지연시켰습니다. 공식 교리는 편대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던 기술을 공식적으로 채택하는 데 1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모든 경우의 지연은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결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전에 적절한 위치를 잡을 시간을 허용했습니다. 결국 스킵 폭격의 유사는 침몰시킨 함선이나 파괴된 총 톤수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수치는 인상적입니다. 그 유사는 스킵 폭격이 보여준 원칙에 있습니다. 이는 적응성이 정교한 장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용적인 해결책은 종종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옵니다. 교리가 현실에 부합하지 않을 때 확립된 교리에 질문하는 것은 불복종이 아니라 직업적 책임입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특정 기술이나 과학 기술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는 미군이 여러 전선에서 다양한 적들을 상대로 어떻게 도전에 적응했는지 설명합니다. 이 원칙들은 민주적인 군사 문화에 대한 본질적인 무언가를 드러냅니다. 생산적인 혼란에 대한 관용이 그 한 예입니다. 개인의 주도성이 중앙 계획보다 일반적으로 더 나은 해결책을 낳을 것이라는 믿음도 있습니다. 작동하지 않는 정교함을 버리고 작동하는 조악한 방법을 선호하는 의지도 포함됩니다. 1942년 3월 고람석 지붕을 내리누르던 열대 지방의 더위는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기하학적 다이어그램으로 뒤덮였던 칠판도 지워졌습니다. 벤 소령의 신중한 계산은 이제 정교한 컴퓨터 모델로 대체되었습니다. 이 계산은 폭탄 궤적, 수면 충돌 각도 및 스킵 거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통찰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 모든 규칙을 위반한다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아이디어가 현실에서 실패할 때 진보는 불법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할 만큼 용감한 개인을 요구합니다. 지연 신관과 열대 지방의 더위 속에서 스케치된 기하학적 다이어그램에 담긴 그 원칙은 군사 전술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제도적 권위보다 개인의 판단에 대한 믿음을 나타냅니다. 교리가 무엇을 요구하든 실용적인 문제는 실용적인 해결책을 필요로 한다는 믿음입니다. 적응이 확립된 절차 준수보다
더 중요하다는 믿음도 있습니다. 오늘날 폭탄은 위성의 안내를 받고 컴퓨터로 제어됩니다. 그러나 현대전에서도 폭탄은 여전히 물 위를 스킵합니다. 물리학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은 계속됩니다. 벤이 편안한 거리에서가 아니라 문제를 직접 접근하는 것에 대한 통찰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유산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일본 선박의 톤수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수치는 상당했습니다. 그의 유산은 그가 확립한 허용에 있습니다. 교리의 의문을 제기하고 불법적인 해결책을 제안할 수 있는 허용입니다. 결과가 절차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허용입니다. 그 허용은 어떤 무기나 기술보다도 중요했습니다. 이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다음 세대의 군사 문화를 형성했습니다.